우리 엄마 나무예요. 그 그림 내려놓으세요. 그림 한 장을 집어들던 백발의 회장이 아이의 그 한마디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핏줄이 끊겼다고 믿어온 노인과 그림이 전부인 고아가 그렇게 마주 섰어요. 그런데 그림 한 구석에는 이 노인만 아는 동그라미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2년 전 그 겨울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하이프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12년 전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았습니다. 부암동 언덕 위 저택의 현관이었습니다. 27살 딸이 트렁크 하나를 세워두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한승규는 대답 대신 딸의 등 뒤로 열린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낡은 트렁크 바퀴 소리가 눈길 위로 멀어져 갔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마당에는 작은 발자국만 남았어요. 한승규는 그 발자국이 눈에 덮여 사라질 때까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이었어요. 노여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은 노여움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 말을 고르는 사이에 12년이 흘렀어요. 저택의 새벽은 지금도 5시에 시작됩니다. 72살의 한승규는 그 시각이면 어김없이 서재에 불을 켰습니다. 서진그룹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기엔 방은 놀랄 만큼 단출했어요. 32년을 쓴 참나무 책상 하나, 그리고 서류 몇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회사는 2년 전 물려주었고 결제판은 더 이상 이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는 아내의 이름을 딴 정임장학회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3년 전 아내를 보내고 그가 유일하게 늘린 일이었습니다. 장학생 명단에는 유독 미술대학 학생이 많았습니다. 심사 기준을 정한 사람이 그였으니까요. 그림 그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읽을 때마다 만년필이 자주 멈췄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침 7시 6자리 식탁에는 수저가 하나만 놓였습니다. 그는 국이 식을 때까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주 앉을 사람이 없는 밥상 앞에서는 서두를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딸이 떠난 뒤로 아내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마다 딸의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 상에 올렸어요. 남편은 그 국을 말없이 비웠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죄책감을 모른 척 해주며 늙어갔어요. 그런 아내는 마지막까지 병상에서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서연이 소식만이라도 알아봐줘요. 마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몸도 좀 돌보고요. 한승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이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해마다 가을이면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 중에 그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부탁은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보내고 이듬해 그는 사람을 시켜 딸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보고서의 첫 장에는 믿을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사망. 그리고 지방 소도시의 수목장 이름과 나무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5년 전 10월 17일. 병명은 급성 백혈병. 한승규는 그 첫 장에서 손을 멈췄어요. 보고서 뒷장에는 딸의 마지막 곁을 지킨 사람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게. 조사원이 머뭇거리자 노인은 낮게 덧붙였어요.
내 딸을 데려간 그 사람 이름은 알고 싶지 않네. 보고서는 뒷장이 접힌 채 서재 서랍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서랍에는 먼저 와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편지 봉투 하나였어요. 소인은 5년 전 10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면의 글씨체를 아버지가 못 알아볼 리 없었어요. 회사 집무실로 도착한 그 편지를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편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손은 번번이 멈췄습니다. 원망이 적혀 있다면 용서를 빌 기회마저 영영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는 뜯지 못한 편지 위에 뜯지 못한 보고서를 포개어 두었습니다. 서랍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택 2층 복도 끝에는 12년째 잠긴 방이 하나 있었어요. 문패도 없는 그 방 앞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그냥 내려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도 편지도 뒷장이 접힌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집에는 열지 못하는 것들만 쌓여갔습니다. 대신 그날부터 매달 17일 새벽이면 검은 세단이 저택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를 아는 사람은 30년을 함께한 운전기사 박기철 뿐이었어요. 회장님, 새벽바람 찬디요. 해 뜨고 가시면 좀 좋아요. 괜찮네. 이 시간이 좋아. 해 뜨기 전에 수목장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딸의 나무는 언덕 중턱 3번 나무였어요. 2년 전 처음 그 나무 앞에 섰던 날을 그는 기억합니다. 국화를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서 있기만 하다가 끝내 무릎은 꿇지 못했어요. 용서를 빌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래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두고 가신 물건은 월요일마다 걷어서 유족 보관함에 보관해 드립니다. 언젠가 관리인이 그렇게 안내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둘 것은 꽃 한 송이뿐이요. 누가 이 나무에 무엇을 두고 가는지 그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늘 두려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 24번의 새벽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월이 왔습니다. 딸이 떠난 지 꼭 5년이 되는 가을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병원이 잡아준 검진 날짜가 바로 그 17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금식해야 하는 피 검사라 새벽길은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검진 끝나면 바로 모실게요. 해 있을 때 가시는 건 처음이네요. 박기철의 말에 한승규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손주의 손을 잡은 노부부가 많았어요. 아이 울음소리 하나에도 그의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2번 부르고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하십니다. 오래 사시겠어요. 노인은 옅게 웃기만 했습니다. 오래 사는 일이 복인지 그는 이제 알 수 없었으니까요. 10월에 수목장 가는 길은 은행잎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흰 종이에 싼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집 주인은 매달 17일이면 묻지 않고 국화를 준비해 두었어요. 해가 있는 수목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오후 나무 아래에는 아직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의 수목장은 새벽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언덕길 어귀에서 관리인이 모자를 들어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낮에 오신 건 처음이네요. 한승규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손에는 흰 종이에 싼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성묘를 마친 가족들이 도시락을 펼치고 아이 하나가 잔디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 웃음소리들을 지나 그는
언덕 중턱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익숙한 3번 나무 앞에서 걸음이 멎었습니다. 나무 아래 하얀 것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2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없던 광경이었어요. 한승규는 걸음을 늦추고 다가갔습니다. 비닐로 코팅된 도화지 한 장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도화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긴 머리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색동 지붕의 작은 집과 세발 자전거가 있었어요. 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한승규는 무릎을 굽혀 그림 모서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우리 엄마 나무예요. 그 그림 내려놓으세요. 등 뒤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한승규는 그림을 든 채로 굳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6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점퍼에 무릎이 해진 바지 차림이었어요. 아이는 두 주먹을 꼭 쥐고 노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한승규는 그림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 나무와 노인 사이를 막아섰어요. 작은 등이 3번 나무를 통째로 가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 버린 거 아니에요. 두고 가는 거예요. 아이는 그림을 들어 나무 밑동에 반듯하게 다시 놓았습니다. 돌멩이 2개를 주워 모서리를 꾹꾹 눌러두었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무라고 했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나무 기둥을 손바닥으로 쓸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무가 됐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는 여기서 우리를 내려다본다고. 한승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는 그가 2년을 다닌 딸의 나무였으니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헝클어졌습니다. 그때 첫 방문날 들었던 관리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은 한 나무에 2~3분씩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같은 나무에 모셔진 다른 가족이겠거니 하고요. 아이는 노인이 있다는 것도 잊은 듯 나무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나 어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선생님이 상으로 색연필 줬어. 다음에 가져올게. 조그만 목소리가 또박또박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한승규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의 어깨 너머로 그림 속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내가 그렸느냐?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그렸구나. 누가 가르쳐 주었니? 혼자 배웠어요. 아이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 순간 언덕 아래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보리야. 30대 초반의 여자가 숨을 고르며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아이가 혼자 먼저 뛰어와서요. 여자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목에는 민들레집이라고 적힌 명찰이 걸려 있었습니다. 괜찮소? 내가 아이 물건을 함부로 건드렸소. 보리야, 인사드려야지. 보리라고 불린 아이는 노인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여기 누구 있어요? 한승규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있단다.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 그럼 자주 오세요. 자주 와야 안 심심해해요. 어른의 말을 그대로 옮긴 듯한 말투였습니다.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오늘이 아이 어머니 기일이라 특별히 날을 맞춰왔어요. 평소에는 달마다 마지막 주에 오는데요. 한승규의 시선이 아이와 나무 사이를 오갔어요. 같은 날 같은 나무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 혼자 다니기엔 먼 길일 텐데. 노인의 물음에 여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데려다 줍니다. 아이와의 약속이라서요. 아이의 아버지는 여자의 손이 아이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일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호하지만 공손한 목소리였어요. 한승규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갈게요. 보리는 나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리고는 여자의 손에 이끌려 언덕을 내려갔어요. 노란 점퍼가 은행잎 사이로 작아질 때까지 한승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무 아래 그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승규는 다시 무릎을 굽혔어요. 이번에는 그림을 들지 않고 눈으로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위로 노랗게 칠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 안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달 속의 강아지라니. 토끼도 아니고 강아지였습니다. 한승규의 가슴이 이유도 없이 쿵 내려앉았어요. 낯선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분명히 어디선가 본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디였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해지기 전에 내려가셔야죠. 언덕 아래에서 박기철이 올라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한승규는 대답 없이 국화를 나무 앞에 내려놓았어요. 하얀 국화와 크레파스 그림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관리인이 다시 모자를 들었습니다. 나무 밑에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월요일에 걷어서 보관함에 넣어두겠습니다. 한승규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언덕을 돌아보았어요. 그건 걷지 말고 두어주시오. 관리인이 의아한 얼굴을 했지만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박기철이 몇 번이나 눈치를 살폈어요.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죠? 아니야. 가세. 차창 밖으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승규는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 노란 달 하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달 안에서 웃고 있는 그 작은 강아지도요. 그 동그라미를 한승규는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승규는 서재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란 달이 떠오르고 달 안에서 강아지가 웃었어요. 아이의 얼굴도 자꾸만 겹쳐왔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나무를 지키던 그 조그만 등도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박기철을 불렀습니다. 민들레집이라는 곳을 알아봐주게. 보육원 말씀이십니까? 수목장에서 차로 10분 거리라더군. 조용히 알아보게. 박기철은 더 묻지 않고 목례만 했어요. 사흘 뒤 검은 세단은 낯선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차는 여기 세워두게. 걸어가겠네. 그 좁은 골목을 걸어가시게요? 이런 차를 타고 갈 곳이 아니야. 한승규는 모자를 눌러쓰고 두 골목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민들레 집은 언덕 끝에 낡은 2층 양옥이었어요. 바깥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의 정글짐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담벼락 아래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줄줄이 붙어 있었어요. 현관에서 나온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처 사는 노인이요. 그림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승규는 모자를 벗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아이들 그림 도구라도 후원하고 싶어서 왔소. 원장은 노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였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아이들을 만나시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을 하셔야 하고 신원 조회도 거칩니다. 그리하겠소. 서류 앞에서
한승규의 만년필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름 석자를 쓰는 일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안승규. 원장은 돋보기 너머로 그 이름을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시지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원장은 노인을 응접실로 안내해 믹스커피 한 잔을 내왔어요. 소파는 스펀지가 주저앉았고 창문의 커튼은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아이들이 12명입니다. 작년까진 후원 기업이 둘 있었는데 올해 다 끊겼습니다. 원장은 커피를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씩씩합니다. 어른들보다 나아요. 한승규는 식은 커피를 끝까지 비우고 일어섰어요. 일주일 뒤 검은 세단은 다시 골목 어기 감나무 아래 멈췄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새 박기철의 지정석이 되었어요. 마당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그림도 보세요. 저는 공룡 그렸어요. 한승규는 도화지를 한 장씩 받아들고 오래오래 들여다봐 주었어요. 그 소란에서 한 발짝 떨어진 정글짐 아래 혼자 앉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도화지에 크레파스를 문지르는 아이. 볼이었습니다. 수목장 할아버지다. 아이는 경계 반, 호기심 반의 눈으로 노인을 올려다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왜 왔어요? 그림 구경을 왔단다. 한승규는 벤치에 앉으며 어색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소? 보리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한테 존댓말하는 할아버지는 처음 봐요. 아이의 웃음소리에 노인의 귓불이 붉어졌어요. 평생 회의실에서 쓰던 말투가 7살 앞에서는 자꾸만 길을 잃었습니다. 보리의 크레파스는 몽당 연필처럼 짧았습니다. 노란색은 아예 종이가 벗겨져 손톱만큼만 남아 있었어요. 노란색을 많이 쓰는구나. 달을 그려야 되니까요.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고 다시 도화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도 도화지 구석에는 노란 달이 떠올랐어요. 한승규는 그 옆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사정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마디도요. 그저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보리가 도화지 한 장을 불쑥 내밀었어요. 삐뚤빼뚤한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세요. 못 그렸지만요. 아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는 처음 본다. 한승규는 그림을 두 손으로 받아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날 밤 서재 책상 앞에 붙었어요. 32년 된 참나무 책상에 처음으로 붙은 그림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선영이 조용히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분이에요. 보통 어른들은 애들 사정부터 캐묻는데 저 어르신은 그림 얘기만 해요. 원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돌아가는 길 한승규는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반쯤 열린 사무실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건물주가 결국 팔기로 했답니다. 재개발 쪽에요. 보조금도 끊긴 마당에 겨울 전에 무슨 수가 있어야 할 텐데요. 원장의 한숨이 문틈을 넘어왔어요. 한승규는 못 들은 척 말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 주말 민들레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크레파스와 도화지, 물감과 붓이 상자마다 가득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서선영은 상자를 뜯다가 문득 마당의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한승규는
보리의 그림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서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서선영은 웃음을 삼키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새 크레파스가 풀리자 마당은 잔칫집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색을 골라 쥐고 흩어졌습니다. 보리는 제일 먼저 노란색을 챙겨 주머니에 꼭 넣었습니다. 보리야, 상자에 노란색 많아. 안 뺏겨. 서선영의 말에도 아이는 주머니를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 서선영이 보리차 한 잔을 벤치로 내왔습니다. 매주 와주셔서 보리가 요일을 세요. 화요일, 수요일 하고 손가락을 꼽아요. 한승규는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이 메어 고맙다는 말이 늦게 나왔어요. 그날 밤 저택의 서재에서 노인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붙은 삐뚤빼뚤한 나무 그림을 몇 번이고 올려다보았어요. 열지 못하는 것들만 쌓여가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 하나 생긴 셈이었어요. 그렇게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노인은 일주일에 한 번 벤치에 앉아 아이의 그림을 구경했어요. 아이는 어느새 노인이 오는 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민들레집 게시판에는 공고 한 장이 붙습니다. 11월의 첫 월요일 민들레집 게시판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었어요. 폐원 안내. 본원은 12월 31일부로 문을 닫습니다. 원생들은 도내 각 시설로 나누어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다 읽지 못해도 어른들의 얼굴을 읽었어요. 선생님, 배치가 뭐예요? 우리 다른 데로 가요? 서선영은 대답 대신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건물 주인 할아버지가 이 집을 팔게 되셨단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건물주는 몇 해 전부터 재개발업자의 제안을 받아왔어요. 낡은 건물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그는 몇 년째 미뤄왔습니다. 고치는데 돈을 들이느니 팔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시설 기준을 못 맞춘 민들레집은 올해 인가갱신에서 탈락했어요. 보조금이 끊긴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집도 자격도 함께 무너진 셈이었어요. 돈이 문제라면 후원을 더 알아보겠소. 소식을 들은 한승규가 원장을 찾았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은 이미 팔렸고 인가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없어요. 한승규는 주먹을 쥐었다가 도로 폈습니다. 평생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낡은 양옥 하나를 그의 돈으로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배치될 곳을 물었어요. 12명의 아이들이 갈 곳은 4군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형제처럼 자란 아이들이 서류 한 장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선생님, 저 민규랑 같은 데 가게 해주세요. 저도요. 저도 같이 갈래요. 서선영은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배치 서류와 씨름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가까운 곳으로,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그러나 보리가 가기로 정해진 곳은 산 너머 소도시의 큰 시설이었습니다. 수목장까지 차로 2시간이 넘는 곳이었어요. 공고가 붙은 뒤로 보리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습니다. 새 크레파스를 쥐고도 도화지는 텅 비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그린 그림에는 처음 보는 회색이 번져 있었어요. 배치 이야기는 어른들의 비밀이었지만 낡은 집의 문은 얇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앞을 지나던 보리의 걸음이 굳었어요. 문틈으로 한마디가 새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보리는 산 너머 쪽으로. 아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오후
보리는 완성한 그림을 서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나무 한 그루가 혼자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달도 웃는 여자도 그 그림에는 없었습니다. 서선영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달을 안 그리는구나. 벤치에서 한승규가 조심스레 묻자 아이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 멀리 가면요. 엄마 나무에 이제 못 가요. 아이가 세는 시간은 어른들과 달랐습니다. 서류의 날짜가 아니라 나뭇가지의 거리였어요. 한승규는 그날 밤도 서재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법으로도 돈으로도 그는 아직 이 아이에게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그는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육원 아이 하나를 돕고 싶은데 실례지만 회장님, 그 아이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수화기 저편의 물음에 한승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계. 그 두 글자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남남이 아이를 데려오는 길은 몹시 좁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인은 창밖의 마른 정원을 오래 내다보았습니다. 첫눈이 오기 전에 답을 찾아야 했어요. 한승규도 게시판 앞에 선 날이 있었습니다. 12월 31일이라는 날짜를 그는 손끝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남은 날을 세어보니 2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보리가 민들레 집에 온 것은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배달길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유일한 친척은 큰아버지라는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조카를 데려가는 대신 서류 한 장에 서명을 남겼어요. 양육을 거부한다는 서면이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애까지 어떻게 맡아요. 그 말을 6살 보리는 구석에서 다 들었습니다. 아이의 짐은 상자 2개가 전부였어요. 하나는 옷가지, 하나는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수첩과 서류 뭉치, 그림 몇 장이 든 낡은 상자였습니다. 서선영은 그 상자를 창고 선반 제일 위에 올려두었어요. 보리가 크면 그때 열어보자.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큰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낡은 점퍼 차림의 사내가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도연이 형 되는 사람입니다. 김도식이라고. 사내의 점퍼 주머니에서는 꼬깃꼬깃 접힌 종이들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독촉장이라는 붉은 글자가 접힌 틈으로 언뜻 보였습니다. 말하는 중에도 휴대폰이 2번 울렸지만 사내는 화면을 보지도 않고 껐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앉기도 전에 본론부터 꺼냈어요. 애 앞으로 나온 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망보상금 말입니다. 그거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원장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아이 몫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거참, 가족이 쓰겠다는데도 말입니까? 사내의 목소리가 반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던 보리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는 걸음을 뚝 멈추더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장례식장의 기억이 아이의 몸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빈손으로 원장실을 나서며 혀를 찼어요. 문이 닫힌 뒤 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남았습니다. 저 사람 다시 올 겁니다. 서선영의 낮은 말에 원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내는 마당을 가로지르다 게시판의 폐원 공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고를 읽는 사내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폐원이라. 그럼 애들 짐도 다 정리하겠구먼. 사내는 낮게 중얼거리며 골목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그 걸음이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감나무 아래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제복 차림의 기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런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사내는 세단을 한 바퀴 훑어보고 번호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집 차가 이런 데를 다녀. 사내는 볼펜을 꺼내 손바닥에 번호판 숫자를 꾹꾹 눌러 적었어요. 그날 밤 사내는 어두운 골방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도식이야. 차 번호 하나만 알아봐줘. 돈 지금은 없고 일이 되면 섭섭잖게 줌세. 수화기 너머의 대답을 들으며 사내는 손바닥의 숫자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눈빛은 낮에 공고를 읽던 눈빛과 똑같았어요. 아이를 보던 눈이 아니라 서리를 훑던 눈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적힌 그 숫자는 무엇이 되어 돌아올까요? 11월의 끝자락 민들레집 마당에 찬비가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실내에 모여 그림을 그렸고 한승규의 벤치도 복도 창가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노인의 손에는 검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 12개였습니다. 어르신,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지나는 길에 보였을 뿐이요. 아이들은 호빵 하나씩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보리는 제 몫의 호빵을 반으로 갈라 노인에게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도 드세요. 반반이에요. 한승규는 그 반쪽을 받아들고 오래 씹었습니다. 단팥이 이렇게 뜨거운 음식인 줄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호빵을 다 먹은 아이가 문득 노인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어요.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얼굴 그려줄게요. 보리는 도화지를 새로 펴고 크레파스를 골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름이 많아서 오래 걸려요. 천천히 그리려무나. 시간은 많단다. 아이는 혀를 조금 내밀고 노인의 주름을 하나하나 옮겨 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 속 노인은 실물보다 훨씬 순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나란 말이냐? 네. 할아버지 웃을 때 얼굴이에요. 한승규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그 무렵 봉사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돌았어요. 저 할아버지 왜 맨날 저 애한테만 붙어 있대? 글쎄, 좀 유난스럽긴 하지. 말은 낮았지만 복도는 좁았습니다. 서선영이 슬며시 그들 곁으로 다가가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보리가 마음을 연 어른이 저분이 처음이라서요. 저희한텐 고마운 일이에요. 수군거림은 그날로 잦아들었어요. 그러나 한승규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남남. 아무리 벤치에 오래 앉아도 그는 결국 지나가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장을 보고 오던 서선영과 보리가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우산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와 씌워졌습니다. 버스가 늦는 모양이요. 한승규였어요. 노인은 우산을 두 사람 쪽으로 기울이고 제 어깨는 젖는 대로 두었습니다. 할아버지 어깨 다 젖어요. 늙은 어깨는 원래 젖으라고 있는 거란다. 보리가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에 진눈깨비도 덜 시려 보였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셋은 한 우산 아래 서 있었어요. 달력은 어느새 12월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들레 집의 아침 인사가 하나둘 작별 인사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 어른 키만한 전나무 화분이 배달되어 왔어요. 보낸 사람 없는 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색종이 고리를 만들어 걸며 마지막이 될 겨울을 장식했습니다. 서선영은 이번에도 벤치 쪽을 슬쩍 돌아보았지만 묻지 않았어요. 트리 꼭대기에는 아이들의 소원 종이가 하나씩 매달렸습니다. 자전거를 갖고 싶다는 소원, 치킨을 먹고 싶다는 소원. 그 사이에서
한승규는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에 눈이 멎었습니다. 엄마 나무 옆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의 소원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배치는 어떻게 되어가오? 어느 오후 한승규가 묻자 서선영은 잠시 창밖을 보았어요. 보리는 산 너머 시설로 거의 확정이에요. 이달 안에 통지서가 나옵니다. 남은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비 그친 오후 보리는 창가에서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무와 여자와 노란 달. 그림은 다시 밝아져 있었지만 작은 아이가 하나 더 그려져 있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니? 저예요. 엄마 옆에 있으려고요. 한승규의 가슴 어딘가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얼굴을 기억하니? 조심스러운 물음에 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2살 때 하늘 날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니? 그러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책이 있어요. 엄마가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쓴 책이에요. 아빠가 그랬어요. 세상에 한 권뿐인 책이라고. 한승규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그 책을 볼 수 있겠니? 보리는 딱 잘라 도리지를 쳤습니다. 안 돼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요. 엄마가 소중히 하라고 했어요. 아이는 제 가슴을 손바닥으로 꾹 눌렀어요. 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손짓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승규는 더 조르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을 이 아이는 7회 만에 다 배워버렸으니까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와요? 헤어질 때 보리가 노인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오다마다 약속하마.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노인은 커다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평생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온 손이 처음 해보는 약속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노인은 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아이의 옆모습이 자꾸만 다른 얼굴과 겹쳤습니다. 아주 오래전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던 작은 딸이었어요. 크레파스를 쥔 손등도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도 닮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노인은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그날 밤 한승규는 잠옷 차림으로 서재를 서성였어요. 그러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12년 전 옮겨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딸의 방을 잠그던 날 차마 버리지 못해 내려둔 짐들이었어요. 노인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7살 서연이 앞니 빠진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노인의 엄지손가락이 그 얼굴을 천천히 쓸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웃음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상장들과 필통,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의 물건이었습니다. 한승규는 먼지를 닦고 첫 장을 넘겼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병아리와 꽃밭이 나왔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아버지의 손이 딸의 7살을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앞에서 그 손이 멈췄습니다. 도화지 가득 노란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 안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을 쥔 두 손이 잘게 떨렸어요. 수목장 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그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를 어디서 봤는지 그 답이 지하 창고에 있었습니다. 같은 달, 같은 강아지, 같은 웃음이었어요. 30여 년을 사이에 두고 두 아이가 똑같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어떻게? 노인은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가족의 아이라고
분명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두었는데요. 그 밤 노인은 스케치북을 품에 안은 채 창고 계단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이제는 물어야 할 때였습니다. 12월 17일 새벽 검은 세단은 어김없이 저택을 나섰습니다. 조수석에는 국화 한 송이, 그리고 노인의 무릎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수목장은 서리로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3번 나무 아래에는 이제 거치지 않은 그림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10월의 그림, 11월의 그림. 비닐에 쌓인 노란 달들이 마른 가지 아래에서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월의 그림에는 나무와 엄마와 노란 달이 있었습니다. 11월의 그림에는 그 옆에 색종이 트리가 하나 서 있었어요. 아이는 그림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의 안부가 크레파스 한 장에 담겨 나무에 걸렸습니다. 한승규는 국화를 내려놓고 그림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장갑을 벗고 스케치북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30여 년 전의 달과 지난달의 달이 나란히 놓였어요. 같았습니다. 달의 자리도 강아지의 웃는 입도 꼬리의 동그란 말림까지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쳐 있었어요. 서연아. 아버지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12년 만에 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마른 가지 끝이 새벽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주 한승규는 민들레집 벤치에서 기회를 기다렸어요. 마침 최 원장이 마당을 지나다 보리의 그림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림 솜씨가 참 좋지요, 어르신. 어른들 중에도 이만큼 그리는 사람은 드물 거요. 한승규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지나가듯 물었어요. 재능이란 게 물려받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원장은 허허 웃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보리 어머니가 화가셨다지요. 한서연이라고. 이름이 고와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소리를 잃었습니다. 마당의 아이들 웃음소리도 겨울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서연. 노인은 벤치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무 손잡이가 손바닥 안에서 삐걱 울었습니다. 어르신? 안색이. 괜찮소? 바람이 차서 그런가 보오. 그 뒤로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한승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오르고 문이 닫히자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왜 그러세요? 백미러 속 박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가슴을 움켜쥔 채 시트에 몸을 묻었어요. 보리, 엄마 나무에 그림을 두고 가는 아이. 달 안에 강아지를 그리는 아이. 앞니 빠진 웃음이 사진 속 딸과 똑같던 그 아이. 내 손녀였어. 갈라진 목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기철이. 그 아이가 우리 서연이 딸이었어. 박기철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30년을 모신 회장이 우는 모습을 그는 그날 처음 보았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노인은 곧장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뒷장이 접힌 채 2년을 잠들어 있던 그 보고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이 접힌 페이지를 폈어요. 거기 읽지 않은 두 줄이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 김도현, 화가, 당시 36, 슬아의 딸 하나 김보리, 어미를 잃을 때 2살. 한승규는 보고서 위로 무너졌습니다. 김도현, 딸을 데려간 이름이라 12년 동안 알기를 거부했던 이름이었어요. 이어지는 장에는 그 후 그 가족의 시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마다 그림을 그리고 짐을 날라 5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달이 아이의 손을 잡고 딸의 나무에 데려갔던 것입니다. 엄마는 여기서 우리를 내려다본다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조차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낯선 이름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2년이었어요. 매달 그 나무 앞에 서면서 종이 한 장을 넘기지 못해 몰랐습니다. 손녀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혼자 크레파스를 쥐고 있는 동안에요. 내가 이 한 장을. 그 밤 노인은 2층 복도 끝에 잠긴 방 앞에 섰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손잡이를 끝까지 돌려보았습니다.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고 열쇠는 서랍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문에게인지 딸에게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회화는 뼈보다 깊었지만 시간은 노인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폐원까지 이제 2주였어요. 그 무렵 민들레 집에는 보리의 배치 통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1월 2일 산 너머 시설로 입소. 서선영은 그 종이를 차마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장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린 날이 있었어요. 김도식입니다. 저번에 그 보리 큰아버지 되는 사람이요. 폐원하면 애들 다 흩어진다면서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우선 아니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난번과 달리 기름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견인인가 뭔가 그 서류하는 법 좀 알려주시오. 원장은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부터 묻던 사내가 이제는 후견을 입에 올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승규는 변호사를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찾았네. 내 외손녀야.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기쁜 일입니다만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당장 보육원에 알리고 데려오면 되지 않나? 그 순간 아이 곁에 소문이 먼저 도착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짚어나갔어요. 회장가에 숨겨진 핏줄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아이의 세상은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까지 불러 모을 것입니다. 먼저 친생자 관계부터 조용히 확인하고 후견 절차로 가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도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해야 나중에 흠이 안 잡힙니다. 법원이 인정하기 전까지 회장님은 법적으로 남입니다. 남이라는 말이 노인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그리고 회장님, 절차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입니다. 서류가 다 되어도 아이가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한승규는 벤치에서 새끼손가락을 걸던 조그만 손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없네. 아이가 산 너머로 가게 생겼어. 그래서 더 조용하고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한승규는 창밖의 마른 정원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서두르지 않고 이긴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이길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날 노인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목도리였어요. 벤치에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의 손이 늘 빨갛게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것도 살 줄 알아요? 가게 주인이 골라줬단다. 노란 목도리를 두른 보리는 그날따라 더 어린 딸을 닮아 있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내 손녀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벤치의 제자리에서 그저 웃기만 했어요. 소문보다 먼저, 법보다 먼저 아이 곁에 도착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 시각 도시 반대편의 어두운 골방은 소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식은 이불도 없는 방바닥에서 울리는 휴대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대부업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이번에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문틈으로 서류 봉투 하나가
쓱 밀려 들어왔습니다. 겉면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였어요. 소유주 서진그룹, 사용자 명예회장 한승규. 김도식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다가 문득 숨을 멈췄습니다. 서진. 보육원 골목에서 적어두었던 번호를 아는 흥신소에 넣어둔 참이었습니다. 서진이라는 두 글자를 사내는 어디서 들었는지 한참을 더듬었어요. 동생의 목소리가 술기운처럼 올라왔습니다. 몇 해 전 명절, 소주잔을 앞에 둔 도연이 취해서 흘린 말이었어요. 형, 우리 보리 외갓집이 어딘 줄 알아? 서진그룹. 그 서진. 재수 씨가 한 회장 딸이었어. 근데 우리를 버렸어. 결혼한다니까 자식을 버리더라. 그때는 술주정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진의 회장이 조카의 보육원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익명 후원, 매주 오는 벤치의 노인, 그림 도구 상자들. 김도식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이건 로또다. 사내는 웃었습니다. 독촉장 더미 위에서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사흘 뒤 민들레집 골목 어귀. 벤치 시간을 마치고 내려온 한승규 앞을 낡은 점퍼의 사내가 막아섰어요. 한 회장님 되시지요. 박기철이 운전석에서 내려 회장의 곁에 붙어 섰습니다. 뉘신지요. 김도식입니다. 보리 큰아버지입니다. 사내는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조카딸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왜 생판 남인 척을 하십니까? 한승규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바쁘니 비키시오. 바쁘시겠지요. 그런데 회장님, 세상일이라는 게 말입니다. 도식은 성큼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용히 끝내는 데는 다 값이 있는 법이지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후견이고 뭐고 싹 물러나 드리는 간 말입니다. 겨울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승규는 사내를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어요. 아이는 물건이 아니오. 흥정할 물건이었으면 진작 당신이 데려갔겠지. 도식의 낯빛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씀 한번 고상하시네. 딸 버린 양반이 무슨 낯으로 자격을 논합니까? 그 말에 노인의 어깨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내쫓아서 재수 씨가 그 고생을 하다 죽은 거 아니오. 이제 와서 할아버지 노릇은 참 편리하시네. 박기철이 한 걸음 나섰어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치긴. 사실을 말하는데. 도식은 침을 탁 뱉고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돈이 싫으시다면 법대로 하지요. 그런데 회장님, 애가 당신을 미워하게 되면 그땐 어쩌시려나. 사내는 그렇게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박기철의 주머니 속에서는 휴대폰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엇이든 남겨두는 그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그 길로 도식은 시내의 허름한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돈은 이기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성공 보수로. 이길 건수는 됩니까? 됩니다. 상대가 재벌이라 판만 커지면 알아서 접고 내놓을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계산을 하더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후견 청구서에 사내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내는 골목에서 내뱉은 말을 그대로 옮겼어요. 친척 며느를 구실로 민들레집 마당에 들어선 것입니다. 도식은 그림을 그리던 보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보리야, 큰아버지다. 아이는 크레파스를 쥔 채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너 그 벤치 할아버지 좋아하지? 그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도식은 아이의 귀에 어른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내 엄마를 내쫓은 집안의 할아버지다. 내 엄마가 고생하다 죽게 만든 바로 그 집 어른이다. 아니야. 아니긴. 어른들은 다 안다. 보리의 손에서 크레파스가 떨어졌어요. 노란색이 흙바닥에 굴렀습니다. 서선영이 달려왔을 때 도식은 이미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도식의 면회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서류상 그는 아이의 하나뿐인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벤치날 한승규는 여느 때처럼 민들레 집을 찾았어요. 그러나 마당의 보리는 노인을 보자마자 등을 돌렸습니다. 보리야, 오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겨울 마당에 쨍하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쫓아냈다면서요. 할아버지 미워요. 다신 오지 마세요. 아이는 그림 도구를 끌어안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승규는 빈 벤치 옆에 오래 서 있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들은 말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보리는 저녁을 뜨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불 속에서 가슴에 품은 책만 꼭 끌어안았습니다. 보리야, 그 아저씨 말 다 믿지는 마. 서선영이 머리맡에서 속삭였지만 아이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서선영은 그 밤 한참을 망설이다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당분간은 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리하겠소. 미안하오. 그렇게 늙은 목소리는 서선영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노인은 그날 밤 변호사와 박기철을 앞에 두고 말했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그자를 치우겠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변호사가 잘났습니다. 금전을 건네는 순간 아이를 돈으로 샀다는 정황이 됩니다. 후견 심판에서 그보다 나쁜 패는 없습니다. 박기철도 평생 처음으로 묻지 않은 말을 보탰어요. 회장님, 그런 사람은 한 번 주면 평생 옵니다. 애 옆에 평생 붙어 있어요. 그럼 접근이라도 맞게. 로펌을 쓰든 뭐라든. 변호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법이 그의 면회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의 친족이고 회장님은 아직 법적으로 남입니다. 남. 그 한 글자가 오늘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오늘 가정법원 접수 내역에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도식이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회장님도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은 저쪽만 링에 올라 있는 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 쪽도 쉽지 않습니다. 72 고령에 혼자 사시는 분에게 법원은 깐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서는 아이의 마음도 봅니다. 아이가 회장님께 등을 돌린 지금이 가장 나쁜 때입니다. 그날 밤 한승규는 불 꺼진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는 보리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나무가 붙어 있었어요. 다신 오지 말라던 목소리가 방 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겨울의 현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는 떠나는 등 뒤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손녀에게도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법으로도 시간으로도 풀 수 없는 매듭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12년 동안 두려워서 열지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그 밤 회장은 차마 뜯지 못한 편지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는 손끝에서 바스락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한승규는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딸의 글씨가 담긴 종이를 차마 칼날로 가를 수는 없었어요. 12년 만에 돌아온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풀칠된 자리를 천천히 뜯어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석 장이 나왔어요. 아버지께. 첫 두 글자에 노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원망을 각오하고 연 편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이 편지가 닿을 때쯤 저는 아마 먼 곳에 있을 거예요. 글씨를 따라 세월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32년 전 그의 봄이었습니다. 7살 서연은 아버지가 사온 강아지 한 마리와 사랑에 빠졌어요. 달덩이처럼 하얗다고 이름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와 강아지는 마당에서 한 몸처럼 굴렀습니다. 그러나 딸이 8살이 되던 겨울, 다리는 병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울다 지친 서연은 도화지에 커다란 달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달 안에 웃고 있는 다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다리는 달에 사는 거야. 그치, 아빠. 그럼 저기서 우리 서연이를 내려다보고 있지. 그날부터 딸의 그림 구석에는 언제나 달 속에 강아지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잊고 있던 약속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딸은 그림에 인생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맨손으로 회사를 일군 그는 가난이 얼마나 뼈에 시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배고픈 길이라고 몇 번이고 딸의 뜻을 꺾었습니다. 고등학생 딸의 크레파스를 분질러 버린 밤도 있었어요. 그날 딸은 밤새 울면서 부러진 크레파스로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달 속의 강아지였습니다. 그 그림을 책상에 올려놓고 딸은 한동안 붓을 잡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기억 깊은 곳에 그 노란 달이 박혀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피는 속일 수 없었는지 딸은 미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27, 벽화를 그리는 남자를 데려왔어요. 김도현. 지방에서 올라와 간판과 벽화로 밥을 벌던 화가였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그 남자는 딸을 배고픈 길로 끌고 갈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는 격렬했고 딸의 고집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어요. 그렇게 그 겨울의 현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현관 뒤의 거실에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붙잡아요. 지금 안 잡으면 늦어요. 아내의 젖은 목소리에도 남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평생을 갚아야 하는 빚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그 후의 세월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말하지 못한 뒷날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 빈 곳은 보고서와 민들레집 사람들의 말이 채워주었어요. 아버지는 그 조각들을 딸의 글씨 사이사이에 겹쳐 읽었습니다. 반지하 신혼방에서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자주 웃었다고 했어요. 도연은 새벽에는 벽화를 그리고 낮에는 짐을 날랐습니다. 서연은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7년 전 봄 보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딸을 낳았습니다. 보리예요. 보리밭에 보리요. 어디서든 뿌리 내리고 잘 자라라고 그이가 지었습니다. 반지하 벽에는 도연이 그린 벽화가 한 면 가득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세 식구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서연은 그 벽 앞에서 아기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보리의 첫 낙서도 그 벽 한 구석에 남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방에는 그림이 마르지 않았어요. 편지지 위에 마른 얼룩 몇 개가 번져 있었습니다. 쓰는 사람의 것인지 읽는 사람의 것인지 모를 자국이었습니다. 보리가 2살이 되던 해 서연은 병을 얻었어요. 급성 백혈병. 병원비는 벽화 몇 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아주번이라는 사람은 병실까지 찾아와 돈을 빌려갔습니다. 동생 내외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요. 도연은 군말 없이 차용증을 받아 서랍에 모았습니다. 형이잖아. 언젠간 갚겠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상 머리맡 서랍에는 오려둔 신문 조각들이 있었어요. 서진그룹 한승규 회장이라는 활자가 든 기사들이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멀리서만 아버지의 안부를 읽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몇 달을 병상에서 그림책을 만드는 데 썼어요. 색연필과 풀과 실로 묶은 세상에 한 권뿐인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책 속의 할아버지는 크고 따뜻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망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보리야, 이 그림을 아는 할아버지를 만나면 이 책을 드리렴. 아이가 알아듣든 말든 엄마는 몇 번이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어요. 아버지가 내 편지를 읽고 스스로 찾아오실 때까지는 알리지 마. 우리 보리가 동정 때문에 만나주는 손녀가 되면 안 되니까. 편지는 도연의 손으로 붙여졌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쓰지 않은 것은 딸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담 없이 스스로 올 수 있게 하려던 배려였어요. 서연이 눈을 감던 날 병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에서 색연필을 빼내지 못해 한참을 그대로 쥐어두었습니다. 2살 보리는 그 곁에서 영문도 모른 채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 후 5년 도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17일 낮이면 아이를 업고 나무에 갔고 그림 배달을 가르쳤습니다. 서진그룹 문턱에는 끝내 가지 않았어요. 돈을 노린다는 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내의 부탁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사고 전날 밤 도연은 잠든 줄 알았던 딸의 머리맡에서 그림책을 매만졌습니다. 보리야, 엄마 책 잘 지키고 있어. 자는 척하던 보리가 훗날까지 또렷이 기억하는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어머니 이야기도 편지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두 분이 부서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미역국이 먹고 싶은 밤마다 보리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딸은 두 분 사이에 다리가 되지 못한 것을 끝까지 미안해했습니다. 한승규는 편지지를 쥔 채 소리 죽여 울었어요. 아내가 차리던 미역국 상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편지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보리를 낳고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이 아플까봐 무서운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요. 그러니 이 편지를 읽으셨다면 한 번만 저희 보리를 보러 와주세요. 그 아이 그림 구석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회장이 평생 갚지 못할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단 하루도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한승규는 그 밤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2번째는 소리내어, 3번째는 딸의 목소리로요. 창밖이 희부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12년 동안 잠겨있던 2층 그 방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곧 열어야 할 문이었으니까요. 한승규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나네. 후견 청구. 오늘 접수하게.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지. 노인은 창밖의 겨울 정원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내 딸이었다는 걸 증명해주게. 그 무렵 민들레집 벤치에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 빈 벤치에 어느 아침 크레파스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색이었어요. 보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바로 그 색이었습니다. 서선영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도는 길목을 어른이 가로막으면 안 되니까요.
다음 날에도 크레파스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눈이 살짝 덮인 채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벤치에 크레파스 두고 왔더라. 놔두세요. 아이는 창밖을 보며 들릴 듯 말 듯 대답했습니다. 서선영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보리야, 누굴 미워한다는 건 사실은 많이 보고 싶었다는 말이기도 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창밖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크레파스 소식을 들은 그날 밤 한승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선영의 전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말이 노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벤치에 노란 크레파스가 놓여 있다고요. 미움과 그리움은 7살에게도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민들레 집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골목 어귀가 아니라 대문 앞이었어요. 한승규는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원장실에서 노인은 원장과 서선영 앞에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과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분께는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소? 내가 보리의 외할아버지요. 방 안의 시간이 잠시 멈췄습니다. 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12년 전에 형광과 뜯지 못했던 편지, 그리고 뒷장 한 장을 못 넘긴 보고서의 인형까지 전부였습니다. 서선영은 편지를 읽다가 몇 번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 읽고 난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보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군요. 최 원장은 서랍에서 낡은 등록 서류를 꺼내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등록하시던 날 성함을 보고 혹시나 했습니다. 세상에 흔치 않은 이름이라 묻는 게 도리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노인은 그 묻어난 배려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원장은 안경을 벗고 한참 동안 창밖을 보았어요. 어르신, 법이 어떻게 되든 그건 법의 일이고 아이 마음은 아이 것입니다. 서선영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대신 서두르지 마세요. 아이 속도로 가셔야 해요. 원장실을 나서는 노인의 등 뒤로 아까 차에서 들은 말이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지갑 말고 무릎이어요. 100m 너머로 그 말을 건네던 박기철은 지금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 창가에서 보리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굳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노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도화지를 방패처럼 끌어안았습니다. 한승규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2회를 사는 동안 누구 앞에서도 꿇지 않은 무릎이었어요. 아내의 임종 앞에서도 차마 꿇지 못했던 그 무릎이었습니다. 보리야, 큰아버지 말이 다 맞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내쫓은 못난 사람이 맞아. 그래서 오늘은 빌러왔단다. 노인은 품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바닥에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열어 아이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노란 달이 거실 바닥 위에 떠올랐습니다. 달 안에는 강아지가 웃고 있었어요. 보리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이건 내 그림인데. 아니란다. 이건 내 엄마가 꼭 너만 할 때 그린 그림이야. 내 엄마 이름은 한서연이란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아이는 소리 없이 따라 불렀어요. 달 안에 있는 강아지는 달이야. 내 엄마가 아주 아끼던 강아지지. 다리는 달에 사니까. 아이가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책 속에서 1000번을 읽은 문장이었어요. 그래, 다리는 달에 살지.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없단다.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보리야, 내가
내 엄마의 아버지란다. 겨울 거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난로위 주전자만 조그맣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도화지를 아는 채 한참 동안 두 그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30여 년 전의 달과 제 손으로 그린 달을요. 그러다 아이는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색연필로 그리고 실로 묶은 작은 책이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 그림 아는 할아버지를 만나면 이거 드리라고. 할아버지 이야기. 표지에는 노란 달이 떠 있고 달 안에서 강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한승규는 두 손으로 그 책을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색연필로 그린 할아버지는 크고 따뜻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이 종이 위에서 먼저 만나 있었어요. 병상의 딸이 남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만은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노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목을 넘지 못하고 몸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아버지는 7살 손녀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때 조그만 손이 노인의 등에 닿았습니다. 토닥, 토닥.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엄마가 보고 있어요. 그 말에 노인은 고개를 들었고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어요. 눈물이 잦아들자 보리가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나한테 뭐예요? 외할아버지란다. 엄마의 아빠니까. 외할아버지. 아이는 그 말을 사탕처럼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길다. 그냥 할아버지 할래요. 그러려무나. 뭐라고 불러도 좋다. 아이의 목에는 노인이 사준 노란 목도리가 둘려 있었어요.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남의 눈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면봉 하나로 끝나는 짧은 절차였어요. 그래도 보리는 입을 벌리기 전에 옆자리에 놓인 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단다. 할아버지가 먼저 해보마. 노인이 먼저 입을 벌리자 아이가 킥킥 웃으며 따라했어요. 돌아오는 길 보리는 차창에 붙어 눈 내리는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 차 타봤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나? 오늘이 처음인데. 꿈에서요. 꿈에서 타봤어요. 박기철이 백미러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어요. 결과는 심판 기일에 맞춰 재판부로 갑니다. 변호사의 말에 한승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종이가 따라올 차례였어요. 그러나 도장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이의 내일을 정할 법의 도장이었습니다. 심판 기일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폐원이 코앞이라 아이의 거처가 먼저 정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12월 하순의 가정법원은 겨울답지 않게 붐볐습니다. 작은 심판정 앞 복도에서 두 노인이 마주쳤습니다. 김도식은 낯선 양복 차림이었어요.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소매가 한 뼘은 길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나는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사내는 큰 소리로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시킨 대로 그는 오늘 착한 큰아버지가 될 참이었어요.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승규는 대답 대신 가슴 안주머니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편지와
색연필로 묶은 그림책이 들어 있었어요. 증거가 아니라 부적이었습니다. 심판을 며칠 앞두고 보리는 법원 별실에서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어른들 없이 아이 혼자 대답하는 자리였어요. 보리는 누구랑 살고 싶어? 할아버지요. 그림 할아버지. 아이는 또박또박 대답하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대신 선생님도 만나러 갈 거예요. 약속했어요. 조사관은 웃으며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심판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재판부에 도착해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한승규와 김보리, 할아버지와 외손녀가 맞다는 것을 종이가 증명했어요. 숨진 한서연이 한승규의 딸이라는 사실도 그 종이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끊겼던 핏줄이 법의 언어로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의 서선영이 소리 없이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재판장이 먼저 한승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청인께 묻겠습니다. 12년입니다. 왜 이제야 찾으셨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종이였습니다. 그 값을 남은 평생으로 갚겠습니다. 심판정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다음은 김도식의 차례였어요. 저는 하나뿐인 조카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피부치는 피부치가 키워야지요. 사내는 준비한 대사를 더듬더듬 읽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회장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 하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민들레집 최 원장이 내어준 도연의 유품 상자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차용증이 12장이었습니다. 투병 중인 동생 부부에게서 형이 야금야금 빌려간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갚은 흔적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1년 전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서면입니다. 양육 거부 확인서. 내 코가 석자라 애를 못 맞는다던 그 서류였습니다. 소매 긴 양복 차림 그대로 김도식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겨울 골목의 바람소리와 함께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히 끝내는 데는 다 값이 있는 법이지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애가 당신을 미워하게 되면 그땐 어쩌시려나. 심판정 안의 공기가 서서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던 사내의 입에서 나온 아이를 값으로 매기던 목소리였습니다. 서선영의 증언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도식이 보리 앞에서 쏟아낸 말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 마음을 무기로 쓰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도식 측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판이라는 것을 그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김도식의 변호사는 그날로 사임계를 냈습니다. 성공 보수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 서류 가방만 남았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도식이 회장의 앞을 막아섰어요. 공손한 가면은 이미 벗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좋게 끝냅시다. 지금이라도 저 조용히 빠지겠습니다. 이사 비용이나 좀. 한승규는 걸음을 멈추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간 자리였어요. 남은 자리에 고여 있는 것은 화가 아니라 한숨이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사람은 병든 재수의 약값에서도 형에게 돈을 내어주던 사람이었소. 당신은 그 아우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기억할 참이요. 도식의 입이 벌어졌다가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한승규는 더 말하지 않고 심판정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이를 값으로 매기던 사람은 제값을 치르며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재판부는 결정 하나를 먼저 내렸습니다. 정식 심판 확정까지 아이를 외할아버지에게 임시로 맡긴다는 결정이었어요. 폐원이 눈앞이라 아이를 위한 긴급한 조치였어요. 그날 저녁 골방으로 돌아간 사내를 기다린 것은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재벌을 이긴다던 소문을 듣고 빚쟁이들이 먼저 몰려든 것이었어요. 훗날 들리는 소식으로 사내는 그들을 피해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보리야, 오늘부터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거야. 서선영의 말에 보리는 노인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짐은 단출했어요. 옷상자 하나와 그림 도구 상자 하나, 그리고 창고에서 내려온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세단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이건 보리가 크면 보리 거란다. 최 원장이 상자를 쓸며 말했고 노인은 고개를 숙여받았습니다. 민들레집 마당에서 조촐한 배웅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번갈아 보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보리야, 편지 써. 새집 그림 그려서 보내줘. 보리는 울다가 웃다가 결국 트리에서 제 소원 종이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지는 중이었지만 아직 절반이었어요.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보리는 뒤창에 붙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들레집이 작아질 때까지 서선영도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보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았어요. 할아버지 집은 운동장 같아요. 길을 잃으면 크게 부르려무나. 2층으로 오르는 길에 아이는 복도 끝에 잠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긴 누구 방이에요? 곧 알려주마.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볕이 잘 드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새 이불과 새 책상 그리고 새 크레파스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보리는 그림책을 꼭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저택의 겨울밤은 아이 하나로 다른 계절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수저가 2벌 놓였고 국은 식기 전에 비워졌어요. 밥이 뜨거워요. 뜨거운 게 밥의 제맛이란다. 마주 앉을 사람이 생긴 밥상은 급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웃는 밤에도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시설로 흩어질 11명의 아이들과 대문 앞에 서선영을요. 봄이 오기 전에 민들레집에도 기적 하나가 도착해야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도 도장 하나의 무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식에게는 아직 항고할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변호사는 그 2주 동안 법원 우편함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월의 어느 아침 짧은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기간 내 불복 없음. 심판 확정. 한승규는 그 종이를 딸의 편지 옆에 나란히 두었어요. 법의 언어와 딸의 언어가 같은 서랍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가족관계 서류의 정정도 끝났습니다. 보리의 이름 곁에 처음으로 외조부라는 세 글자가 생겼어요. 서류는 끝났지만 마음이 따라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택에 온 지 열흘쯤 되던 밤 보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들레집 갈래. 선생님 보고 싶어. 민규도 보고 싶어. 낯선 천장과 낯선 이불이 7살에게는 아직 남의 것이었어요. 한승규는 아이를 달래는 대신 담요를 챙겼습니다. 가자. 지금요? 보고 싶을 때 봐야 보고 싶은 사람이지. 뒷좌석의 아이는 잠옷 위에 그 노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검은 세단이 눈길을 달렸어요. 잠든 민들레집 창문에 불이 하나 켜지고 서선영이 놀라 뛰어나왔어요. 보리는 선생님 품에 안겨 실컷 울고 코코아 한 잔을 얻어 마셨습니다. 기척에 깬 아이들 몇이 창문에 매달려 보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밤의 소동은 그렇게 작은 잔치가 되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는 노인의 팔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할아버지, 잠결에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 가요. 우리 집. 그 세 글자에 노인은 가만히 아이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겨울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입춘 무렵에는 보리가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을 마쳤습니다. 새 담임 선생님은 아이의 그림 실력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보리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화가요. 우리 엄마처럼요. 아이는 이제 엄마라는 말을 울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2월의 어느 볕 좋은 날, 한승규는 보리의 손을 잡고 2층 복도 끝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12년 만에 잠긴 문이 열렸어요. 먼지 덮인 책상과 이젤, 벽에 붙은 빛바랜 그림들. 서연의 방은 19살의 어느 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엄마의 방이란다. 보리는 조심조심 방 안을 걸었어요. 이젤을 만지고 벽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노인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겨울볕이 12년 묵은 먼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보리야, 이 방을 내 화실로 만들면 어떻겠니? 엄마 방인데요? 엄마가 제일 좋아할 일이란다. 두 사람은 주말 내내 그 방을 청소했습니다. 딸의 그림은 벽에 그대로 두고 그 아래 아이의 새 이젤이 놓였습니다. 19의 서연과 7살의 보리가 한 방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화실에서 그린 보리의 첫 그림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엄마가 웃고 그 옆에 할아버지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우리도 그렸어요. 노인은 그 그림을 서재의 나무 그림 옆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그 무렵 민들레 집에도 소식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정임장학회가 움직인 것이에요. 재단이 가진 교회의 연수원 건물이 겨울 내내 고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에 맞춘 세면대가 달리고 마당에는 새 정글짐이 세워졌습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던 날 최 원장은 그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민들레 집. 이름을 그대로 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름까지 바꾸면 아이들이 길을 잃소. 12월의 마지막 주 11명의 아이들이 새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루에 공백도 없는 이사였어요. 아직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은 재단의 연수원 건물이었어요. 정식 개원은 봄으로 미뤄졌지만 아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봄볕이 좋던 개원날 새 현판이 대문에 걸렸습니다. 민들레 집 같은 이름 아래로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들어갔어요. 서선영은 새 민들레 집의 선생님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보리를 돌보는 선생님도 되었어요. 아이의 세상은 하나도 잃지 않고 넓어졌습니다. 그 무렵 한승규는 수목장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유족 보관함을 이제 열어볼까 하오. 관리인이 내어온 상자에는 코팅된 그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걷어서 보관해 온 20몇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와 언제나 웃고 있는 엄마와 노란 달들. 어느 장에는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어느 장에는 병아리 같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가 달아가던 순서대로 아이의 두 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승규는 사무소 의자에 앉아 그 그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보았습니다. 아이가 혼자 견딘 시간들이 한 장 한 장 손끝을 지나갔어요. 같은 시간, 같은 언덕을 오르내리며 서로를 몰랐던 세월이었습니다. 고맙소. 잘 보관해 주어서. 노인은 그림 상자를 안고 오래 언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이 오면 이 그림들로 할 일이 있었어요. 저택 1층의 볕 좋은 응접실이
작은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서연의 그림들이, 맞은편에는 보리의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보관함에서 찾아온 20몇 장의 그림도 순서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액자는 전부 같은 나무 액자로 맞췄습니다. 값으로 치면 딸의 유아가 훨씬 비쌌지만 이 집에서는 모두 같은 값이었습니다. 30년을 사이에 둔 모녀의 그림이 처음으로 마주보게 된 것이에요. 가운데 자리에는 액자 2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스케치북의 노란 달, 하나는 수목장의 노란 달이었습니다. 전시의 첫 손님은 박기철과 서선영, 그리고 민들레 집 아이들이었어요. 우와, 보리 엄마 그림이다. 보리랑 똑같이 그리네. 아이들의 감탄 속에서 보리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박기철은 노란 달 액자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달이 2갠디 꼭 같은 달이네요. 서선영은 장학회 이야기를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술하는 학생들만 뽑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아내가 시작한 일이요. 나는 받아 적었을 뿐이고. 노인의 시선이 벽의 그림들 사이를 느리게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한승규는 생각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걸려있는 그림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듬해 봄 2사람은 다시 그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날 아침 저택의 화실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나아요. 이 그림이 나아요? 보리는 소풍 그림과 꽃밭 그림을 번갈아 들어 보였어요. 엄마는 둘 다 좋아하실 게다. 안 돼요. 제일 좋은 걸 골라야 돼요. 한참의 고민 끝에 소풍 그림이 뽑혔습니다. 4월의 수목장은 온통 연분홍이었습니다. 3번 나무마다 꽃이 터져 언덕 전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언덕길을 2사람이 나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대신 아이 손을 잡은 노인과 그림 2장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무가 제일 예뻐요. 그럼 내 엄마 나무니까. 언덕 곳곳에서 성묘 온 가족들이 꽃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있었어요. 그 봄 풍경 속을 2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3번 나무 아래에 2사람은 나란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보리가 먼저 제 그림을 내려놓았어요. 꽃핀 나무 아래 세 식구가 소풍을 온 그림이었습니다. 한승규도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나무 한 그루. 지난 가을 아이가 처음 선물해준 그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것도 여기 두시게요? 그래. 엄마한테 자랑 좀 하려고. 관리인이 언덕을 올라오다 2사람을 보고 모자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걷지 말고 두어드릴까요? 한 달만 부탁하오. 꽃 지기 전에는 엄마도 실컷 보셔야지. 바람이 지나가고 꽃잎 몇 장이 그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보리는 나무 기둥에 손바닥을 대고 근황 보고를 시작했어요. 엄마, 나 이제 학교 다녀. 그리고 나 할아버지랑 살아. 엄마의 아빠래. 엄마 방에서 그림도 그려. 엄마 그림 옆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또박또박 꽃가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한승규는 방걸음 뒤에서 그 보고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돌아가기 전 보리는 가방에서 그림책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아이는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하얗게 비어있던 그 페이지에는 이제 새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벚꽃 나무 아래 손을 잡은 할아버지와 아이. 그리고 하늘의 노란 달 안에서 강아지와 엄마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못 그린 데는 내가 그렸어요. 이제 이 책 진짜 끝났어요. 한승규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분홍 가지 사이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돌아본 언덕 아래로 연분홍 나무들이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딸의 나무가 제일 환하게 서 있었어요. 꽃그늘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여보, 서연아, 당신이 부탁하던 그 소식이 이렇게 늦게야 도착했소. 대신 이제는 매일이 소식이요. 노인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달에 또 와요. 그래, 이제는 둘이서 매달 오자꾸나. 아이가 나무를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 또 올게.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지난 가을과 똑같은 인사가 이번에는 둘의 목소리로 울렸어요. 내려가는 길, 보리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검은 세단과 문을 잡고 선 박기철이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우리 집으로 가세. 우리 집이라는 말에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어리석고도 귀한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고르는데 이 아버지는 12년이 걸렸어요. 그 말이 사는 곳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뜯지 못한 편지 한 장, 넘기지 못한 종이 한 장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게 열린 문으로도 봄은 이렇게 걸어 들어와요.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 한마디도 너무 늦기 전에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에서 마음에 남은 한 장면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무료 하이프도 부탁드려요. 내일 밤에도 새로운 꽃자리 사연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